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절반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유튜브 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거의 한 8일, 9일 정도 연속으로 쉬지 않고 올렸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한번 쉬었습니다.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한번 쉬니까 조금 더 올리기 싫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유혹을 꾹 참고 다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 쉬면서 친구를 만나서 낮술을 먹었습니다. 네, 낮술 굉장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4단계잖아요.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만나고 그리고 10시까지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보통 저녁에 만나니까 10시까지밖에 못 마시면 너무 시간이 쫓기고 그리고 막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에 집에 가야 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먹어야겠다. 그래서 무려 낮 1시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고 기분도 좋고 시간 압박 없이 술 먹으니까 또 편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술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많이 말이 있어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는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은근히 풀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피곤하네요. 어제 술 먹었더니. 네.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겨내면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5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 모든 경우에서 75% 정도만 오를 수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최고 기대치에 달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의 기대치가 그 정도라면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이겠는가? 55% 정도만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도 당신은 월스트리트로 가서 하루에 $1,000,000를 벌고 요트를 사고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55%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으로, 억양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지성, 판단력, 자부심, 자존심에 일격을 날린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일격을 받아치고 싶을 뿐 그 일격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일격을 날린 다음 당신이 플라톤과 칸트의 논리를 들이대 보았자 그의 의견을 바꿀 수 없다.
이미 당신은 그의 감정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절대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라.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걸 증명하려 합니다.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이런저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죠. 이것은 도전이다. 듣는 이에게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당신이 더 많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당신과 싸우려 될 것이다. 아무리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다. 그런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스스로를 더 힘든 처지에 밀어넣는가? 어떤 것을 증명해야겠다면 아무도 모르게 증명하라. 섬세하고 재치 있게 증명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라.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말이다. 인간들은 가르치지 않는 척 가르쳐야 한다. 그가 모르고 있는 것들은 그가 잊은 것이라고 하라. 체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져라.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말아라. 내가 20년 전 믿었던 것 중 지금까지 믿는 것은 거의 없다. 물론 구구단은 예외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을 읽으면서 구구단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이 책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예전처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해봐야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는 말을 그만두기로 했다. 많은 효과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을 한다고 치자. 그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글쎄요. 자, 보세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죠. 자주 틀리기도 해요. 하지만 틀렸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이런 말은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진짜 마법이다. 저도 틀릴 수 있죠. 자주 틀리기도 해요.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한 번은 스테판슨을 인터뷰한 일이 있다. 그는 북극권 너머에서 11년을 보냈고 고기와 물만으로 6년을 버텼던 유명한 탐험가이자 과학자이다. 스테판슨은 자신이 했던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그에게 그 실험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해주었던 대답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말했다. 과학자들은 어떤 것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요. 단지 사실을 찾으려 할 뿐이죠. 당신도 과학적인 생각을 원치 않는가? 과학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마주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논쟁은 중단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처럼 공정하고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틀렸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퉁명스럽게 말한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뉴욕의 젊은 변호사 S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쟁 중이었다. 러스트가든 대 플리사 사건. 이 사건에는 상당한 돈과 더불어 중요한 법률 문제가 달려 있었다. 논쟁이 오가는 중
한 대법원 판사가 S씨에게 물었다. 회사법에서 공소시효는 6년이지 않소? S씨는 말을 멈추고 판사를 잠시 응시한 다음 무뚝뚝하게 말했다. 판사님, 회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라고 S씨는 말했다. 그는 우리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옳았죠. 판사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서 판사가 제게 우호적이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법은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변론을 했어요. 하지만 판사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학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에게 대놓고 틀렸다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논리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과 시기심, 의심, 두려움, 질투, 자부심으로 엉망인 상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나 자신의 머리 스타일, 공산주의 혹은 영화배우 클라크 게이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아침 먹기 전 매일 무릎에 놓고 읽도록 하라.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교훈적인 책 정신의 형성에 나오는 말이다.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분개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인간사에서 나의라는 소소한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지혜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다. 나의 저녁이든 나의 개든 나의 집이든 나의 아버지든 나의 나라든 나의 신이든 다 똑같은 힘을 지닌다. 우리는 우리 시계가 맞지 않는다. 우리 자동차가 낡았다는 말에 분개할 뿐 아니라 화성 운하에 대한 우리 생각이, 에픽테토스에 대한 우리 발음이, 해열 진통제인 살리신이 가진 의학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고대 아카드 왕조의 시조인 사르곤 1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개한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익숙하게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어떤 이가 우리의 가정, 가설에 어떤 의심이라도 제기하면 우리는 분개하며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 결과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믿어왔던 것을 계속 믿기 위한 주장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한 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집에 커튼을 만든 적이 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땐 기가 막혔다. 며칠 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커튼을 보았다. 내가 가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소리를 내질렀다. 뭐라고? 끔찍하네. 제대로 바가지 썼군. 사실이었을까? 물론이다. 그녀는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판단력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도 인간인지라 변명을 늘어놓았다. 제품이 비쌀수록 제 가치를 하기 마련이라고도 했고, 싼 가격으로는 품질과 예술적 취향 둘 다를 잡을 수 없다는 등등의 말을 했다. 다음날 다른 친구가 찾아왔다. 그녀는 커튼을 보며 감탄했고 열의에 가득 차 자신도 이렇게 멋진 커튼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의 반응은 앞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랐다. 글쎄, 사실 말하자면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었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이런 걸 주문하지 말 걸 그랬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요령 있게 잘 구슬린다면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목에 소화시키기 힘든 사실을 억지로 밀어넣으려고만 한다면 반발심만 생기기 마련이다. 호레이스 그릴리는 남북전쟁 기간 중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자였다. 그는 링컨의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릴리는 일련의 주장, 조롱과 비난을 통해 링컨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릴리는 매해 매달마다 심각한 비판을 퍼부었다. 심지어 링컨이 부스의 총탄에 쓰러진 날에도 잔혹하고 격렬하고 빈정되고 악의적인 글을 썼다. 하지만 그 격렬한 비판이 링컨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꿔 그릴리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롱과 비판은 절대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 사람을 다루고 당신 자신을 관리하고 성격을 개선하는 데 대한 훌륭한 제안을 원한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어보라. 이제까지 본 전기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미국 문학에서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하든지 서점에서 한 권 구매하라. 근처 서점에 없으면 직접 주문해도 좋다. 자서전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이 어떻게 논쟁이라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들려준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젊은이였던 어느 날 퀘이커교 신도였던 오랜 친구 한 명이 그를 불러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진실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벤저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 의견에는 너랑 다른 사람들 모두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 네 의견은 다른 사람들 형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 의견에 관심이 없지. 네 친구들은 네가 없을 때 더 즐거워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네한테 말을 붙이려 들지 않는 걸 알잖아. 정말이야. 아무도 그러려 들지 않아. 그러려고 해봐야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아마도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참 보잘것없는데도 말이지. 내가 벤저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이 현명한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그 말이 사실일 것을 알았다. 또 자신이 실패와 사회적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는 당장 무례하고 고집부리는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다음은 프랭클린의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과 말을 삼가기로 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말들도 삼가기로 했다. 심지어 내 의견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나 표현도 하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등등의 말들은 피했다. 그 대신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반박하고 그의 주장에 조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즐거움을 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대답할 때에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는 그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고, 그런 뒤 이 경우엔 내가 보기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태도를 이렇게 바꾸자 금방 효과가 있었다. 대화는 좀 더 즐겁게 이어졌다. 의견을 제시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더니 사람들은 그 의견을 좀 더 쉽게, 별다른 반박 없이 받아들여 주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예전보다 덜 창피했다. 그리고 내가 우연히 올바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고 내 편을 들어주었다. 처음엔 타고난 성향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 태도는 나중에는 편하고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 지난 50년간 그 누구도 내가 독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을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 덕에, 물론 정직함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거나 낡은 제도를 바꾸고자 내가 위원이었던 모든 위원회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시민들은 내 말에 놀랍도록 많은 무게를 실어주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유창하게 말한 적도 없고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자주 망설였으며 올바른 낱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태도 덕분에 요지를 그런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 프랭클린의 방법이 비즈니스에도 효과가 있었을까? 두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뉴욕 리버티가 114번지에 살고 있는 J.F. 마오니는 석유 시추를 위한 특수 장비를 팔고 있다. 한 번은 그가 롱아일랜드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설계도를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다. 장비는 제작에 들어갔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구매자가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는데 그들이 구매자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가 속아서 잘못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너무 넓고 저건 너무 짧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등등이었다. 친구들의 걱정 때문에 그는 조바심이 났다. 구매자는 마오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장비를 절대 인수할 수 없다고 했다. 마오니는 말했다. 저는 여러 번 꼼꼼히 체크해 보았고 저희가 옳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구매자와 친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롱아일랜드로 구매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선 빠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흥분이 과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먹을 휘둘러댔습니다. 저와 제가 만든 장비를 비난하고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매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으시죠. 하지만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합니다. 혹 고객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설계도를 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데 이미 $2,000를 썼지만 그건 잊어버리기로 하죠. 원하신다면 $2,000는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게 올바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이미 평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면 신의 가호가 있기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구 구매자는 이번 시즌에도 이미 2건의 주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모욕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제가 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받아치고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자제력을 모두 동원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며 언쟁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법적 소송과 서로에 대한 원한과 재정적인 손실과 더불어 소중한 고객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그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는 게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R.V. 크롤리는 뉴욕에 있는 가드너 W. 테일러 목재 회사의 판매원이다. 크롤리는 수년 동안에 걸쳐 냉정한 목재 검사관들의 잘못을 지적해왔다. 그가 이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었다. 크롤리 씨는 말했다. 이 목재 검사관들은 마치 야구 심판 같아요. 한번 판정을 내리면 절대 바꾸려 들지 않죠. 크롤리 씨는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의 회사가 수천 달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롤리 씨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전략을 바꿔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과가 어땠냐고? 다음의 이야기는 그가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이 자신의 공장에 실어온 목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그의 회사는 목재 하차 작업을 중단했으니 저희더러 당장 와서 물건을 하역장에서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4분의 1 정도를 하차했는데 목재 검사관이 불량률이 55%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당장 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저런 궁리를 해봤죠. 보통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의 경험과 목재 검사관의 지식을 동원해서 등급 평가 규칙을 말하고 다른 검사관들도 목재가 등급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고 설득하고 당신네 목재 검사관이 검사 중 등급을 잘못 해석했다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수업 중 배운 원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보니 구매 담당 직원과 목재 검사관은 몹시 기분이 상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말싸움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같이 목재를 싣고 있는 차량으로 가서 제가 좀 볼 테니 하차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죠. 검사관에게는 앞에 나서서 이전처럼 불량품은 따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물건은 다른 쪽에 쐈고요. 잠시 지켜보고 있자니 그의 조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따라서 그가 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재는 무른 백송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조사관은 단단한 재질의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백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이 소나무를 평가하기엔 자질이 부족한 조사관이었습니다. 백송은 제 전공 분야였지만 그 조사관이 목재 등급을 매기는 일에 제가 한마디 반대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았고 틈틈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나무는 만족스럽지 않은지 물었죠. 한순간도 검사관이 틀렸다는 암시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저 앞으로 물건을 선적할 때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만 추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말했죠.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물건을 던질 때마다 계속 동의를 해주다 보니 검사관의 냉정함은 풀어지고 우리들 사이에 감돌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며 던진 말들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좀 더 비싼 등급의 물건이었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가 이걸 문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자신이 백송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차에서 목재를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물건은 왜 저등급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계속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원하지 않는 제품 쪽에 물건을 놓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죠. 결국 검사관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검사관은 다시 한번 목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시 들여다보고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수령했습니다. 우리도 대금을 모두 받았죠. 이 하나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요령과 다른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 저희 회사는 상당한 현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얻게 된 호의는 값을 매기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9세기 전에 예수는 말했다. 너와 다투는 사람과 급히 화해하라. 다시 말하자면 고객이나 배우자,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논쟁하려 들지 마라.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를 흥분시키지 마라.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예수가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이미 이집트 왕 악토이는 아들에게 현명한 충고를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이다. 악토이 왕은 4000년 전 어느 날 오후 술을 마시는 중에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얻을 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3장) 틀렸다면 인정하라. 나는 뉴욕의 거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1분만 걸으면 자연 상태의 산림이 넓게 뻗어 있다. 봄이 되면 블랙베리 덤불에 하얀 거품처럼 꽃이 피어나고 다람쥐들이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우고 쥐꼬리 망초풀은 쥐꼬리가 아니라 말머리만큼 크게 자라난다. 이 훼손되지 않은 장소의 이름은 포레스트 파크이다. 실제로도 숲 포레스트이다. 아마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그날 오후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나는 렉스와 함께 이 공원에 자주 산책을 다닌다. 렉스는 내가 키우는 작은 보스턴 불독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작은 사냥개이다. 공원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 나는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렉스를 데리고 다닌다. 하루는 공원에서 말을 타고 있는 경찰관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 근질근질한 사람이었다. 공원에서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개가 돌아다니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는 나를 질책했다. 위법인 거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해를 끼치려 해도 끼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생각이라고요? 생각한다고요? 법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저 개는 다람쥐를 죽일 수도 있고 아이를 물 수도 있죠. 이번엔 봐드리겠지만 혹 다음에도 저 개가 입마개나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 판사 앞에서 상황을 말해야 할 겁니다. 나는 순순히 그의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몇 번은,
하지만 렉스는 입마개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운이 좋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렉스와 나는 어느 날 오후 언덕 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놀랍게도 갈색 말에 걸터 앉은 경찰관이 나타났다. 나는 렉스를 앞장 세우고 곧장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제대로 걸린 것이다. 틀림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그가 할 말을 해버렸다. 경관님, 현장에서 저를 잡으셨군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변명할 거리도 없네요. 지난주에 개 입마개를 안 채우고 여기 오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셨는데도 말이죠. 글쎄요, 지금은 경찰관은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저도 아무도 근처에 없으면 이런 작은 개는 마구 뛰놀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요, 그런 충동이야 있죠.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위법인 건 사실입니다. 글쎄요, 저런 작은 개라면 누구도 해치지 못하겠는걸요? 경찰관이 오히려 내 말을 반박하고 있었다. 사람이야 못 해치겠지만 다람쥐를 죽일 수는 있죠. 나는 말했다. 글쎄요, 자, 지금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군요. 그는 말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죠. 저 녀석을 제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있도록 하죠. 그 경찰관도 인간이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원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 경찰관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라고는 자비심을 보이며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변명을 하며 나를 두둔하려 했다고 하자. 글쎄, 당신이 경찰관과 논쟁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창끝을 겨누는 대신 나는 그가 절대적으로 옳고 나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다. 빠르고 솔직하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그의 편을 들고 그는 나의 편을 들면서 유쾌하게 끝났다. 체스터필드 경도 이 말을 탄 경찰관만큼 예의 바른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경찰관은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내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위협하던 경찰관이었는데도 말이다. 어차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을 듣느니 자기 자신의 비판을 듣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혹은 말할 것 같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김이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열의 9은 너그럽고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각할 것이다. 말탄 경찰관이 나와 렉스에게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랬다. 상업예술가 퍼디낸드 이 워런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성마르고 잔소리 심한 아트 바이어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다. 광고와 출판 목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정확해야 합니다. 아주 정확해야죠. 워런 씨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몇몇 미술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주문을 당장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사소한 실수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아트 디렉터를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특히 사소한 일로 트집 잡으면서 즐거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올 때마다 기분이 씁쓸했는데 비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편집자에게 급하게 작업한 결과물을 하나 보냈더니 당장 자기 사무실로 뛰어오라는 전화를 하더군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도착해보니 예상하며 두려워했던 그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적대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할 꼬투리를 잡아 만족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열을 내며 내게 왜 이런저런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자기 비판을 응용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아무개 씨,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제 실수에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래 그림을 그려왔는데도 멍청하게 이런 실수나 저지르고 있군요.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리 심각한 실수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실수는 바로잡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내 말 허리를 자르려 들었지만 그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즐기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일도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이 그림은 완전히 다시 그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제 작품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은 후 사소한 부품만 고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 사소한 잘못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고 했죠. 결국 사소한 디테일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걱정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열심히 자아 비판을 한 나머지 그분에게서 싸울 의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엔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시더군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수표를 주시고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변명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는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보자. 남북전쟁 당시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에 대한 사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피켓 장군의 게티즈버그 공격 실패에 대해 리 장군이 자신만을 책망했다는 이야기이다. 피켓 장군의 돌격은 서구 역사상 가장 빛나고 그림 같은 공격이었다. 피켓 장군 그 자신도 그림 같았다. 그의 젓갈색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치렁치렁했고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공격할 때 그랬던 것처럼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매일같이 열렬한 사랑의 편지를 썼다. 그 비극적이었던 7월 오후 피켓 장군이 북군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말을 채찍질해 나갈 때 헌신적인 군대는 그에게 환호를 보냈다. 피켓 장군은 모자를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쓰고 있었다. 근사한 모습이었다. 군대는 환호를 보내며 피켓 장군을 뒤따랐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딱 붙어서 행군했다. 깃발은 휘날리고 총검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당당한 행군이었다. 대담하고 장엄한 광경이었다. 이 행군을 지켜보는 북군 측에서도 찬탄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피켓 장군의 군대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과수원과 옥수수 밭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협곡을 건너며 몰아쳐갔다. 그러는 줄곧 적의 대포가 그들 주변 이것저것에 무시무시한 구멍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몰아쳤다. 그 너무나 단호한 공격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듯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북군의 보병이 숨어있던 묘지 능선 돌담 뒤에서 몸을 일으켜 일제 사격하기 시작했다. 피켓 장군의 군대는 이 기습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산마루는 거대한 화염으로 뒤덮인 도살장이자 불타오르는 화산이 되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피켓 장군 휘하에 모든 지휘관이 쓰러졌다. 5천 명에 달하는 부하 중 5분의 4가 이미 쓰러진 다음이었다. 최후방 공격부대를 이끌고 있던 아미스테드가 앞으로 뛰쳐나와 돌담을 뛰어넘고 자신의 칼끝에 모자를 꽂아 흔들며 소리쳤다. 저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군대는 아미스테드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벽을 뛰어넘어 북군을 총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적의 머리를 박살내고 묘지 능선에 남군의 깃발을 꽂았다. 깃발은 잠시 동안만 그 자리에서 휘날렸다.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남군의 절정기였다. 하지만 빛나고 영웅적이었던 피켓 장군의 돌격은 종말의 서막이었다. 리 장군은 실패했다. 리 장군은 북군을 돌파할 수 없었다. 리 장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리 장군은 슬프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직서를 보내고 자기 대신 젊고 유능한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했다. 리 장군이 끔찍한 패배를 낳은 피켓 장군의 돌격을 다른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면 수도 없이 많은 책임자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몇몇 사단장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병대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보병의 공격을 지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리 장군은 고상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엉망진창으로 유혈이 낭자한 피켓 장군의 군대가 남군 진영으로 간신히 퇴각해 올 때 로버트 E. 리 장군은 혼자서 말을 타고 나가 일일이 이들을 맞이하며 숭고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자아 비판을 스스로에게 퍼부었다. 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그는 고백했다. 나라는 개인이 이 전투에서 진 거야. 역사상 이렇게 용기와 기계를 보이며 패배를 인정한 장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엘버트 허버드는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독창적인 작가 중 하나이다. 그의 날카로운 문장들은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허버드는 그 적들을 오히려 친구로 바꿔놓고는 했다. 예를 들어 열에 바친 한 독자가 허버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허버드를 이렇게 저렇게 불렀을 때 엘버트 허버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을 오늘 읽어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탈탈 털어보기로 하죠. 굳은 악수를 보냅니다. 이만 총총. 당신을 이런 식으로 상대해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요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럴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따라서 사람들을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규칙 3.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